자, 이제 창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 결정장 이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거는 어차피 한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수업을 못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공한 영상이니까 동일한 걸로 선생님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VS-EPR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CO에 암민 6개가 배위하는 이러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팔면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팔면체 구조라는 것은 VS-EPR 이론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이 됐었던 거죠. 차기온에서는 여기가 이제 배위수인데 배위수가 6인 그런 분자들 차기온은 6옥타헤드럴 팔면체 구조를 띠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리간드를 가지고 있는 창물은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배위 화합물 같은 경우는 사면체와 사각평면 두 개 모두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창물의 결합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금속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금속과 리간드가 있으면 금속의 이런 비어있는 오비탈과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자 코밸런트 본드는 이제 공유 결합인데 배위 공유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합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자, 결국은 이 리간드와 금속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루이스 산염기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결합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배위화합물의 창물의 특징을 어떠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이 결정장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정장 이론은 무엇에 우리가 집중을 했냐면 디오비탈의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오비탈은 중심 금속의 디오비탈이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물의 특징인 자기적인 성질과 색깔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장 이론은 두 가지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리간드는 거의 점전하다. 점전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그냥 이런 마이너스 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안민 작용기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전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냥 리간드 자체를 마이너스 전하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결합을 그냥 이온 결합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금속이 있을 텐데 원래는 이제 금속과 리간드가 배위 공유 결합을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이 금속 자체를 그냥 양이온으로 보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배위화합물 창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하전된 정전기적 인력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금속과 리간드가 결합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종류의 디오비탈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금속의 디오비탈이 있을 것이고 이 디오비탈이 이제 전자가 배치가 될 텐데 이 리간드와 디오비탈 사이에는 이제 반발력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간드와 고립 전자쌍 사이에 이제 금속의 디계도 함수에 있는 정전기 전자와 정전기적 반발력을 통해서 에너지는 살짝 올라가는 상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정,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정전기적 상호작용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러한 5개 종류의 디오비탈이 에너지가 갈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종류의 디오비탈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dg 제곱, 그 다음에 d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dxy, dy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xg 오비탈이 존재할 겁니다. 오비탈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얘가 x축,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되어 있는데 dg 제곱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지금 z축상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얘를 좀 더 다시 그려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축상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x축이고 이제 y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디오비탈이 이러한 피오비탈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처럼 x축과 y축 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y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우리가 여기 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얘는 x와 y가 존재하는데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랑 이제 모양은 동일합니다. 모양은 동일한데 이제 배치가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배치가 x축과 y축이 아니라 x축과 y축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dxy, dyg, dxg 오비탈 같은 경우는 오비탈이 축과 축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왜 말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중심 금속이다라고 치면 이 상황에서 이쁜 색깔을 한번 골라 보느라고요. 좀 더 잘 보이게 이 색깔로 해야겠습니다. 6배위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팔면체 구조를 가지는데 이 팔면체 구조의 리간드를 지금 점전화라고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점전화들이 지금 전부 어디에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x축, y축, z축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금 이런 얘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그림을 좀 잘 그려보면 지금 얘들이 이러한 식으로 x축과 y축의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g 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g축에 있는 그러한 오비탈들이 리간드가 오비탈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간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그 다음에 축상에 존재하는 리간드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dxy 오비탈과 리간드 같은 경우는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리간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아이는 축과 축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보다는 축과 축 사이에 존재하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발을 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말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세트보다 이 세 개의 세트가 상대적으로 덜 반발한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dg 제곱과 d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리간드 점전화를 직접 대하고 있고 dxy, dyg, dxg 같은 경우는
리간드가, 즉 리간드 점전화가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세 개의 d 오비탈이 두 개의 d 오비탈보다 상대적으로 덜 반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축과 축 사이에 존재하는 이 오비탈들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덜 반발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큰 반발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이온 상태보다도 지금 리간드 반발만 고려를 했을 때는 dg제곱과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더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d오비탈이 두 개의 세트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정장 이론에 의해서 d오비탈의 반발 정도에 의해 팔면체 착물에서 T2G라고 불리는 이 세 개의 오비탈이 EG라고 불리는 이 두 개의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이 팔면체에서는 여기서 O를 불러주는데요. 이 dxy, dyg, dxg 오비탈과 dg제곱,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즉 t2g와 eg 사이의 이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크기는 이 금속과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크기가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대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이금속도 리간드로 이렇게 만들어져 주변에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착화물 같은 경우가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리간드로 인해 디오비탈의 갈라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갈라짐 때문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인 색깔입니다. 그래서 창물의 색깔 같은 경우를 보자라고 했을 때요, 어떤 물질이 이제 초록색을 반사하고 나머지를 모두 흡수해 본다라고 쳐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 초록색이 보일 거 아니에요. 즉, 이 물체가 초록색의 보색인 붉은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반사하면 이제 초록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명명법도 했지만 헥사, 아쿠아, 티타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보니까 한 500에서 600 나노 영역대를 많이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를 좀 흡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로 흡수하는 영역대의 빛이 있다면 그 영역의 보색인 무슨 색? 보라색이 우리 눈에 보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헥사, 아쿠아, 티타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즉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광자를 우리가 흡수했기 때문에 그 보색인 보라색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대로 흡수하는 이러한 빛의 파장,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의 빛을 우리가 람다 맥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파장이 지금 498 나노미터라고 했을 때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흡수한 빛의 파장을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그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티타늄 3+이기 때문에 3D 전자가 한 개 있고 이 흡수한 에너지 자체가 그대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람다분의 C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방금 최대 흡수 파장이었던 498 나노미터를 대입하고 나노미터를 바꿔주기 위해서 환산인자 넣어주고 플랑크 산소와 빛의 속도를 집어넣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몰 단위로 바꾸었을 때 240kJ/몰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을 가지고 실험한 데이터, 즉 리간드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다 계산을 해봤던 거예요. 이런 다양한 착물의 분광화학적 자료를 가지고 리간드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얼마나 크게 하고 작게 하는지를 이렇게 순서를 매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나누었을 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좀 작게 하는 애들은 약한 장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해서 약한 장 리간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좀 더 강한 장을 만들어내어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큰 애들은 이렇게 강한 장 리간드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중간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장 리간드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이 리간드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금속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리간드에 대한 델타 옥타이드라 즉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안민 리간드에서도 코발트 2+와 코발트 3가 플러스에 대해서 약한장 리간드 혹은 강한장 리간드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금속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얘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중간장 리간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델타 옥타이드라를 나누는 그 기준에 따라서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강한장 리간드, 약한장 리간드라는 것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또 말하냐? 그럼 두 번째 성질이었던 이제 자기적 성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게 5개의 지금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디오비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크기 때문에 동일한 디오비탈의 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차기온의 자기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디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리간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주기 원소라고 했을 때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3D 오비탈에 6개의 전자가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전이금속의 전자 배치도 중요하지만 전이금속의 이온의 전자 배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전이금속의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3D 오비탈이 아닌 4s 오비탈에서의 전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4s2 3d6였던 전자 배치를 했던 26번의 철에서 전자를 2개를 가져오면 우리가 3d6 즉 이러한 배치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2가 플러스일 때는 그 숫자 26번이면 6, 이 6이 전자기수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를 3개 잃어버린 코발트 또한 이러한 전자 배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자유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디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모두 동일하죠. 그런데 갑자기 에너지가 뭐 됐어요? 갈라졌죠. 갈라졌다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리간드 때문입니다. 리간드 때문에 3개의 디오비탈 dxy, dyg, dxg 오비탈과 dx 제곱과 d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으로 갈라진 거죠. 그럼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할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쌓는다. 그 다음에 스핀 다중도가 최대가 되게 스핀을 배치한다. 즉 홀전자 수가 최대한 많게 배치라는 훈투의 규칙. 그 다음에 동일한 오비탈에 전자 배치를 할 때 스핀이 동일할 수 없다. 즉 4개의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 배치는 금지된 배치이다. 파울리 베타 원리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쌍을
전자가 쌍을 이룰 때는 반발 때문에 조금 불안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작은 지금 델타 옥타이드라, 즉 작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짝을 짓는 배치가 똑같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만일 이 에너지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면 오히려 여기에 전자를 배치하는 게 쌍을 이룬 것보다 안정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 둘, 셋에 4개의 전자 배치를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 쌍을 짓는 전자 배치로 인해서 불안정한 정도가 이 조금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배치하는 것보다 얘가 더 불안정하다면 하나, 둘, 셋 하고 위에 전자 배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밑에 전자 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작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만드는 약한 장 리간드 같은 경우는 결국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쌍을 이루기보단 스핀을 더 많이 하는 배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큰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만드는 강한 장 리간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에너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쌍을 이루는 배치가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전자를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무엇에 따라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전자 배치를 할 때 홀전자를 최대한 많은 배치를 할 수 있고 짝짓는 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홀전자가 최대한 많이 하게 되는 배치 때문에 스핀의 총량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스핀 배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저스핀 배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장 리간드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홀전자를 최대한으로 많게 하는 배치, 즉 고스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때 리간드를 우리가 고스핀 리간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강한 장 리간드 같은 경우는 홀전자 배치가 최소화되게 하는 저스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스핀 리간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번외로 만약에 전자 배치를 했을 때 홀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기적 성질, 즉 상자기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홀전자가 없으면 자기적 성질이 없다, 즉 반자기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무엇이냐면 이 배기화합물, 즉 착물에서 색깔, 자기적 성질,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색과 자기적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오비탈의 에너지가 갈라진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디오비탈 에너지를 갈랐을까라고 했을 때 리간드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리간드를 점전화로 가정하고 정전기적 인력과 정전기적 반발력을 바탕으로 디오비탈 에너지의 갈라짐을 충분히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디오비탈 에너지를 갈라지는 그런 능력, 즉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크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걸 분광화학적 계열이라고 하고 강한 장 리간드, 그다음에 약한 장 리간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러한 강한 장, 약한 장 때문에 스핀이 최대한 많이 하는 배치, 스핀을 줄이는 배치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특정 그 물질의 색깔이 초록색이 보였다 라고 하면 우리가 빨간색 빛을 지금 많이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리간드의 종류를 더 강한 장으로 바꿨다 라고 했을 때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커진 에너지만큼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보다 더 높은 에너지, 즉 단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초록색이었던 그 물질이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라는 것 또한 결정장 이론으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후에 좀 또 이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충분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